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용인과 안성, 이천 등 반도체 벨트를 형성한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아파트가 없는 안산 대부도가 2년 만에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공공운수노조가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수원과 화성 지역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일부 광역버스는 입석 승차를 중단하는 등 준법 투쟁에 나섰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소방관들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각한데 시민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위클리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위클리 뉴스 시작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선택했습니다.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 기지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용인은 물론 안성, 이천 등 인근 지자체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은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선택했습니다. 김 지사는 용인과 이천, 안성, 여주시장과 함께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반도체 단지 건설에 필요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건설 현장이 있는 용인과 기존 반도체 공장이 있는 이천은 도로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하고 용인 공장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국지도 84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를 조속 건설을 해주시면 지사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청을 드립니다. 환경 문제 등으로 주민 반발이 컸던 안성은 경기도에 통큰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기존에 약속한 광역 상수도 설치와 함께 반도체 인력 교육기관을 안성에 유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성에 있는 대학 4군데가 다 반도체 관련된 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경기도의 반도체 인력 육성 특화센터를 우리 안성에 이렇게 대학들하고 공조해서 구축을 해서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선 상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큰 곳인데 여기가 옴으로써 이제 1, 2, 3, 4위 반도체 관련된 연구소 R&D가 이게 한국에 오는 그런 모양이 돼서 아주 반가운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해외 반도체 연구소와 장비 제조업체를 유치해 반도체 생산에서 연구 개발에 이르는 생태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탄 트램 건설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약을 통해 사업비 9,20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탄 신도시의 교통 개선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성시 동탄 트램 건설. 수원 망포역을 출발해 동탄역을 거쳐 오산역으로 이어지는 1노선과 병점역과 동탄역, 동탄 이신도시를 연결하는 2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개통이 되면 동탄역에선 SRT와 GTX-A, 동탄 인덕원선을 갈아탈 수 있고 병점역에선 지하철 1호선, 망포역에선 분당선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동탄 트램 건설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지난 2009년부터 답답한 행보를 이어오다 12년 만인 지난해에야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민선 8기 출범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달 말 LH와의 협약을 통해 사업비 9,200억 원을 확보했고 같은 날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차량기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아울러 기본 설계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선 8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트램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LH 또 국토부 등과 협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2027년도 개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기본 설계 용역에 들어가 내년 9월부터는 건설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오는 2027년 12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아파트가 없는 어촌 지역인 안산 대부도가 2년 만에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대출 규제와 과도한 세금 부과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투기할 아파트가 없는 섬을 투기 과열지구로 묶는 것 자체가 애당초 모순이었다는 반응입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부도가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건 지난 2020년 6월. 안산시 단원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단원구에 속한 대부도도 함께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초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뛴 안산 시내의 상황과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섬 대부도의 실정은 다르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 규제가 시작되자 대부도의 펜션업자들이 가장 먼저 반발했습니다. 펜션은 숙박업소가 아니라 주택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펜션업을 하는 업주들은 1가구 2주택자로 규제를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고 펜션을 매매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거래가 이제 진행하다가 깨지는 사례가 되게 많았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 집을 더 갖게 되면 취득세가 4%라는 얘기는 여기 펜션 시세가 보통은 한 6억 정도가 펜션 가격인데 4%만 되면 취득세만 2,400만 원이고. 코로나19로 펜션 업계가 침체된 상황에서 투기 과열지구 규제까지 더해져 매매는 실종됐습니다. 펜션을 팔려는 사람도 부담, 펜션을 시작하려는 사람도 부담이 된 겁니다. 안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국토부에 대부도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해왔습니다.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5일부터 대부도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풀렸습니다. 펜션업계는 대부도의 투기 과열지구 해제는 마땅하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가 아주 이번 일에 우리 모든 주민들이 엄청 좋아들 하시죠. 네, 축하한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편 안산의 대부도와 비슷한 여건의 화성시 서신면의 제부도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경기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김동연 도지사의 탄소 중립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약속했던 탄소 중립 목표가 인수위를 거치면서 낮춰지고 개발 공약이 우선순위에 오르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환경 분야 공약 1호는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현재 4% 수준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2030년까지 40%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인수위를 거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며 공약 파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약을 파기한 것에 진배 없다.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약속을 지켜라. 취임한 지 3일뿐이 안 됐습니다. 신도시 재개발 등 주택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기는 물론 2기 신도시까지 고밀도 개발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증가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신도시 계획 단계부터 탄소 중립을 위한 대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목표에 두고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기술이든 제도든 그런 방식들을 포함시켜야만 탄소 중립으로 우리 사회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 관련 단체들은 현재 목표로는 김동연 지사가 약속한 중소기업 아리백, 재생에너지 공급 공약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목표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등 관계자는 임기 내에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 앞으로 기술 발전 등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기 지역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증가율도 가장 높아서 탄소 중립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경기 지역 공공운수노조가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원과 화성 지역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일부 광역버스는 입석 승차를 중단하는 등 준법 투쟁에 나섰는데요. 노조는 경기도가 협상에 나설 때까지 입석 중단을 지속하고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버스 정거장 앞에 승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왔지만 정차하지 않고 통과합니다. 좌석이 모두 찼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다 지친 승객들은 버스를 포기하고 택시를 탑니다. 수원과 화성 지역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일부 광역버스가 입석 승차를 중단하는 준법 투쟁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운행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입석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가요?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사업주가 짓는 게 아니라 버스 노동자들한테 전가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진보정당은 연대 집회를 갖고 현행 경기도의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 지역 버스에 비해 낮은 임금 체계와 단체 협상 절차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완전한 국영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을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의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서울시의 규제 등으로 증차에 한계가 있어서 입석 중단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광역버스의 경우 중앙정부로 허가권을 이전하는 과정이고 버스 운영 개선을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준법 투쟁에 들어간 버스는 3,000번 등 4개의 광역 노선입니다. 노조 측은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하고 협상에 나설 때까지 입석 중단을 계속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선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시민의 안전이나 생명이 위급한 현장에는 언제나 소방, 구급대원들이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하지만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사건 소식을 자주 듣곤 하죠.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피해 소방관들은 마음에도 큰 멍이 들어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소방관 폭행에 대해 들여다봤습니다. 김성원, 임세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구급차에 탄 한 남성. 갑자기 구급대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찹니다. 분이 안 풀렸는지 구급대원을 엎어뜨리기도 합니다. 구급대원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또 다른 구조 현장. 한 여성이 구급차를 타지 않겠다며 난동을 피웁니다. 심지어는 팔을 물어뜯기도 합니다. 심한 고통에 구급대원은 결국 비명을 지릅니다. 아파. 물었어. 팔에 시퍼런 멍이 든 구급대원은 한동안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선택한 소방관의 길. 하지만 폭행당했던 당시를 회상하면 아직도 손발이 떨립니다. 한 여성분께서 술이 만취하신 상태로 계셨고요. 현장에서도 협조가 조금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어찌 설득을 해서 이제 구급차에 태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 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또 대처를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이제 팔이 물리는 또 상처를 입었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트라우마입니다. 출동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또다시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진 않을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주치 상태이신 분들 현장에 나가게 되면 현장에서 당연히 협조가 잘 안 되고요. 이분들이 혹시나 저희를 때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저희가 또 폭행을 당하게 되면 업무에서 일정 정도는 이제 배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는 고스란히 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폭행을 당한 대원뿐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동료들도 마음에 멍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일한 것뿐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속이 타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대원분들의 건강 상태를 걱정합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폭행을 행사하신 분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구급대원들은 자신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이웃이라며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길 당부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무사히 병원으로 옮기면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이들의 주 임무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구급대원 폭행. 과연 도내에서는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어서 임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경기도에서는 50건의 소방관 폭행 사건이 벌어져 6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듬해인 지난해에는 59건의 폭행 사건이 났고 71명이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벌써 49건이 발생해 44명이 다쳤습니다. 이 같은 소방관 폭행은 폭행당한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게 경기도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소방관 한 명이 다치게 되면 해당 소방관이 소속된 근무조 전체가 출동이 불가능해지는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고 위급 상황 시의 대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면은 그 구급대원이 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구급대원이 현재 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조에 구급초가 빠지게 되면은 그 구급대가 정상적으로 구급 출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해당 날짜 또는 며칠간 출동을 할 수가 없게 돼서 그 피해가 우리 도민이나 시민 여러분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관 폭행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술을 마셨다는 등의 심신 장애를 주장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었지만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처벌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6월 달부터서 심실 상실 상태에서 폭행에 대한 감경 규정이 저희 소방기본법이나 119법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음주 폭행자에게도 앞으로 더 처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 여러분께서는 구급대원에 절대 폭행을 가하면 안 되겠습니다. 경기도 소방당국은 소방관 폭행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도내에서는 무려 1,0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부상을 입거나 순직했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운 영웅들이라 불리는 이런 소방관들이 때때로 욕설과 주먹질에 발길질까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지만 무엇보다도 더욱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민선 8기 지방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수원 특례시장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재준 시장의 첫 번째 추진 과제는 경제특례시입니다. 이 시장은 지역 기업과 협약을 맺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첫날 이재준 수원시장의 첫 결제는 기업 유치와 지원이었습니다. 결제 후에는 협약식도 이어졌습니다. 지역기업 SD바이오센서에 본사와 연구소 이전 투자 협약을 맺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함께 나서기로 한 겁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긴급 진단키트로 성장한 해당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시설 이전을 돕기로 했습니다. 수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와 더불어서 계속 성장을 해왔고 수원시와 함께하기 위해서 수원에서 전체 터를 갖다 잡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30개 첨단 기업 유치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준 시장은 기업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임대료와 토지 매입비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용도 지역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수원형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00일 이내에 지원 정책 3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고요. 또 유치 정책 3가지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곧 이어서 2호 기업, 3호 기업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 내에 3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적으로 정말 활성화되는 그런 경제특례시 수원을. 한편 이 시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수원 델타플렉스 내의 입주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경제특례시를 주제로 행보에 나선 이재준 호가 앞으로 수원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별도의 취임식 없이 민선 8기를 시작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시정의 중점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글로벌 반도체 도시, 시민 삶의 질 향상이 핵심 과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5년 평택과 송탄시, 평택군의 동합으로 대도시를 향한 첫걸음을 뗀 평택시. 2003년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라 다음해 미군 이전 평택지원 특별법이 마련됐습니다. 특별법 토대 위에 19조 원에 가까운 지원과 삼성과 LG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단지도 확보됐습니다. SRT와 산업철도 등이 마련되면서 평택시는 인구 50만 명대로 진입했고 이제는 100만 인구 특례시를 목표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선 8기 첫 기자간담회에서 100만 특례시 기반 완성을 핵심 목표로 양적 질적 성장이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를 저희들이 철저히 앞으로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의 겸비가 돼야 100만 도시로 진입한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핵심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연계한 세계 반도체 중심 도시와 평택항 위주의 자동차 클러스터, 수소 선도 도시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 시장은 수도권역 급행철도 등과 연계해 평택을 경기 남부 교통의 핵심 도시로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특화 전략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을 이루는 데도 중점을 뒀습니다. 서부 지역의 벽프럼 지역이 확정돼서 지금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양지구, 만호지구도 이제 평택시가 직접 해서 개발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현덕적으로 평택시가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할 중이고. 앞으로 4년간 정 시장은 국제안보와 평택항 등을 통해 중국 핵심 교육 등으로 국제도시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민주당이 장기 집권했던 안산시장 자리가 12년 만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 본격적인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이민근 안산시장의 시정 운영 키워드는 시민과 자유 그리고 혁신입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의 취임과 함께 민선 8기 안산시정이 시작됐습니다. 민선 8기 안산시정의 구호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입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가장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는 경제 사회 전반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먼저 안산은 소상공인 활성화 재단 추진 등 포용적인 정책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온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해 시민 모두의 상처를 하루빨리 보듬어내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시민 100인으로 동행위원회를 구성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하고
이동 시장실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젊은 첨단 혁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반월 국가산업단지를 첨단화하고 R&D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부도를 말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하고 지금은 사라진 사립포구를 재현하며 교육하기 좋은 도시, 쾌적한 교통 환경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과 이념, 지역을 떠나 민심을 보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겠습니다. 올바른 결정의 기준은 시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도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여소야대 구조가 된 안산시 의회와는 긴밀하게 협치하겠다고 한 이민근 안산시장.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환경사업소 이전 문제를 1호 정책으로 결정했습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 문제를 가장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주민대표와 시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간대책위는 이전할 부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에 들어가 있는 과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이 들어서 있는 이곳은 36년 전인 지난 1986년 하루 3만 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설이 노후화돼 19,000톤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천에서 하루 평균 2만 1,000톤의 하수가 발생하는데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이보다도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계영 시장은 1호 정책으로 꾸린 환경사업소 입주 관련 민관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환경사업소의 현 상황은 매우 엄중한 사항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환경사업소 입지의 문제는 우리 과천시의 가장 큰 현안이고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 과천의 모든 그런 사업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노후화된 그런 시설로 인해서 처리 능력이 지금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고 입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금 표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계영 시장은 그러면서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론 수렴과 설득 등의 과정을 거쳐 가장 빨리 이전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 대표되시는 분들도 더 많이 이렇게 좀 포함을 시켜서 아무쪼록 빠른 시일 안에 환경사업소 입지 적정한 대로 위치가 결정이 되고 우리 시민들께 선보이고 또 관련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 대표와 시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관대책위에서는 주민 여론을 거쳐 이전 위치를 결정하게 되며 주민 지원 방안도 논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께 어려운 상황을 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 어려움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신설 환경사업소 위치가 잘 선정돼서 우리 과천시 발전과 또 과천 공공주택지구 주암지구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 위치 선정을 위해 구성된 민관대책위원회. 이전 부지로 어느 곳을 선정할지 공은 대책위로 넘어왔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각 시의회들도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광명시 의회는 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안성환 의원이, 부의장은 국민의힘 구본신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하지만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선출되면서 원구성부터 여야 간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제9대 광명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안성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구본신 의원과 경합해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모두 안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6대5로 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2명의 후보를 두고 적지 않은 내용이 벌어졌습니다. 선거 당일까지도 후보를 정하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다 극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부의장은 국민의힘 구본신 의원이 11표 가운데 9표를 받으며 선출됐습니다. 자치분권의 실현의 핵심 주체로서 소통하는 후에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들께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광명시의회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다수당인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이영덕 의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현충렬 의원이 위원장에 올랐고 운영위원회 역시 민주당 오희령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원구성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 시의원 6대5의 판도를 시민들이 만들어줬는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독재로 임기를 시작했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독점, 더 나쁘게 얘기하면 독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저희 국민의힘은 시민만 보고 시민들의 손과 발, 또 눈과 귀가 되어 앞으로 더 멋진 의정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 민주당이 다수를 무기 삼아 의정 활동을 벌일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 광명시의회는 지난 제8대 의회 시작 당시에도 원구성 논란이 벌어졌던 가운데 이번 의회도 초반부터 갈등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안산시 의회는 원구성을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12년 만에 안산시장을 탈환한 국민의힘이지만 의회 점유율은 과반을 넘지 못해 여소야대 구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산시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협치를, 더불어민주당은 덕주를 막기 위한 견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문 기자입니다. 제9대 안산시 의회는 제8대 의회보다 한 석이 줄어든 20석으로 개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9석을 점유했습니다. 전반기 의장으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바오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장을 비롯해 4개의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서 3개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기획위원장 김진숙,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의회 운영위원장 박은경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분 의원이 부의장을, 현옥순 의원이 문화복지위원장을 차지했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치르기 전에 양당이 합의를 본 결과대로 별다른 잡음 없이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시장 자리를 빼앗긴 더불어민주당은 의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역할이 무거워졌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당연한 의회의 역할이지만 자칫 이민근 시장의 시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 행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9대 안산시의회가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가치 실현을 하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은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는 소통과 협치를, 또 동료 의원 선배 여러분들과는 존경과 배려로 이번 9대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싶습니다. 12년 만에 여소야대가 된 안산시 의회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평택시 의회도 원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로 원만하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단이 원만한 합의 끝에 구성을 마치고 개원했습니다. 제9대 평택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유승영 의원이,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이관우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유승영 의장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제9대 의회는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이관우 부의장도 시의회와 집행부, 여러 의원과 상임위원회가 조화를 이뤄 움직일 수 있도록 돕겠다며 나섰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잘 말물려 굴러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함께 의회의 뒷받침이 되는 기본 역할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몇 안 되는 제 손해로서 그간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초선 의원들께서 빠른 시간에 역량을 발휘하도록. 평택시는 시의회 개원식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과 행정이 동반 성장하길 희망했습니다. 제9대 시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살기 좋은 평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의원님들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구성도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3명으로 운영위원장은 초선인 최재형 의원, 복지환경위원장에는 재선인 김승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초선인 이기형 의원이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재선인 정일구 의원이 맡습니다. 제9대 평택시에는 개원을 시작으로 오는 15일 조례안과 시정 업무 보고를 받는 임시회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커피를 만들고 버려지는 찌꺼기를 커피박이라고 하는데요. 커피 소비량이 폭발적인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무려 15만 톤의 커피박이 발생하는데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용인시가 커피 전문점에서 버려지는 커피박을 활용해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용인시 보정동 카페 거리의 한 커피숍입니다. 커피를 내리고 나면 넣었던 원두 대부분은 찌꺼기로 남습니다. 이 찌꺼기를 이른바 커피박이라고 하는데 이 커피숍에서는 버리지 않고 재활용 전용 봉투에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한 달에 나오는 커피박의 양은 평균 100kg. 기존에는 폐기물로 버려졌지만 용인시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운영하면서 순도 높은 폐기물이 커피박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시청에서 이렇게 재활용을 해주신다 그러니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적극 동참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모인 커피박은 축분 비료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쓸모없이 버려지던 폐기물 커피박이 공장에서 친환경 비료로 만들어집니다. 축분으로 비료를 만들 때 커피박을 섞어 사용했더니 냄새를 흡착해 악취는 감소하고 또 다른 영양분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축산농가의 가축분과 현재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커피박을 퇴비 자원화로 재활용하여 친환경 농업 생산을 위한 자원 선순환 구조 구축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박으로 만든 친환경 비료는 일반 비료와 마찬가지로 농가에 판매됩니다. 일반 축분 비료를 사용할 때보다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기존 퇴비도 좋았지만 커피박을 섞은 퇴비는 냄새도 덜하며 다수의 기대도 아주 큽니다. 현재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 동참하는 용인 지역의 커피숍은 모두 28곳. 시는 지역의 커피숍 1,300여 곳이 모두 참여할 경우 연간 1,000톤에 가까운 생활 폐기물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커피박 재활용 사업. 용인시는 더 많은 커피숍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의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6년 전 의왕 백운밸리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역의 한 경로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개발 사업이 마무리됐고 경로당도 새로 지어졌는데요. 하지만 경로당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예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왕 백운밸리 내의 의일 경로당입니다. 개발로 인해 문을 닫은 이후 6년 만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경로당이 신축된 건 지난 4월. 그런데 경로당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6월 초 예정됐던 경로당 개소식도 한 차례 미뤄지더니 좀처럼 일정이 잡히지 않는 상황. 의왕시는 BF 인증 승인과 백운밸리 사업자인 백운 PFV의 소유권 이전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BF 인증이란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 없는 환경을 만들었느냐를 평가하는 것으로 경로당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 경로당은 지난달 말에야 BF 인증 승인을 받았습니다. BF 인증이라는 것도 문제없이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저희는 사전 준비를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저희 예상보다 좀 늦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로당 소유권 문제가 남았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먼저 기부 체납을 받고 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정이 늦어지면서 의왕시는 무상 사용 후 기부 체납을 받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안으로 해서 그 부분을 좀 무상 사용 쪽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자로 협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왕시는 이달 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경로당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자, 요즘 경기 지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죠. 이 낮 기온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정한 대기 탓에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권예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천 향교 계곡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계곡 위아래를 오가며 물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더위에 사람들의 발길은 도심 속 피서지로 향합니다. 너무 좋고 아이들도 또 비가 계속 와서 집에만 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좋은 날 또 나오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 재밌네요. 용인과 이천, 안양과 과천 등엔 지난 주말 내려진 폭염경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가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됩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더욱 높게 느껴집니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소나기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천둥이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이 직접 의회 소식을 전하는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발된 서포터즈에 대한 발대식이 열렸는데요. 경기도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참여로 운영하는 SNS 서포터즈에 대한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의정활동이나 경기도의 정책, 그리고 조례나 일상생활 등을 경기도의회 공식 SNS에 소개하며 도민이 의회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지난 5월 한 달간 모집해 선발된 서포터즈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오는 9월까지 활동하며 매월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을 잇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서포터즈 분들이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경기도민이 조금 더 경기도의회를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고 위촉장을 받은 SNS 서포터즈들은 콘텐츠 제작에 대한 유의사항을 들으며 앞으로의 활동을 점검했으며 경기도의회는 우수 서포터즈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서포터즈가 의정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6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며 도민을 위한 생활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원 특례시 의회가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김기정 의장 그리고 이재식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수원시 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수원 특례시 의회가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제12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선거구별 당선의원의 소개가 있었으며 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의장선거에서는 김기정 의원이 단독 출마해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잘 만들어서 12대 상반기 의회가 그래도 모범적이었다, 그리고 잘했다, 그런 의장을 남고 싶습니다. 의장 선거 후에는 김기정 의장의 진행으로 부의장 선거가 이뤄졌으며 단독 출마한 이재식 의원이 과반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한편 제12대 수원 특례시 의회에서는 13개 선거구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 총 37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의장단 선출을 마친 수원시 의회는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시 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수원 특례시 의회가 제12대 수원 특례시 의회 개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의원들은 의원 선서를 통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김기정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2대 수원 특례시 의회는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싣고 우주로 향한 누리호처럼 시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담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한편 개원식을 마친 수원 특례시 의회는 남은 의사일정 기간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선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 위클리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